우리나라 대선이 어떤 일관된 방향을 주기는 어렵다. 그런데 조선과 방사는 실적도 지금 잘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 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시장에 보이는 손이거든요.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전 단장이셨죠? 이창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모든 관심이 대선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선, 이 전국에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이 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이라든가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한국 증시가 정말 크게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면 미리미리 좀 선반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쪽 그 뭐 이렇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선 캠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또 뭐 한쪽에서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거 전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수 전체로 보면 우리 내부적인 요인으로만 코스피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어떠냐 이거에 종속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대선 이슈 하나만 갖고 좀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은 아마 선반영이 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실제 그러한 공약들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봐가면서 시장이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쨌든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은 저희가 정치적인 혼돈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뭔가 정리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누가 되든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증시에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끝나자마자 누가 여야 어느 쪽이 당선이 되든 간에 이제 추경을 하면서 뭔가 유동성이 확 풀리지 않겠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가 좀 인하될 것이고 이러한 기대들 때문에 증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경이나 금리나 두 개 다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뭐 생각해 보기에는 하반기 우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하반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 3일에 선거하니까 하반기 들어가면은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여건들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반기 힘들었잖아요. 네. 상반기 특히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뭐 미국 시장부터 해서 한 20% 이상 하락을 보였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든 시장일 텐데 아마 6월 말 중순 이후에는 약간 좀 고민이 한번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90일 유예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이제 뭐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90일 이후에 근접해 있을 때는 조금 시장도 많이 올라 있고 하니까 조금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인 요인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약간 무정부 상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니까 시장에 좋은 요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추경하겠죠. 워낙 어렵잖아요 지금. 지금 내수 경기가 워낙 어렵고 작년에 또 예산을 엉터리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 예산을 뭐 서로 쌈박질 하다가 그냥 뭐 막판에 그냥 확 통과시켜 버린 거니까 추경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반드시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네. 봐요. 좀 상황을 봐야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상황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님이 언젠가 금통위 하고 나서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그런 말씀했어요. 뭐냐면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그렇지만 미국의 연준의 정책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달러 기축통화 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FRB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네. 현재 상황으로 보면 FRB가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또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가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세안까지 밀어붙여서 더군다나 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관세 불확실성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90일 유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국 FRB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 시장에 보면은 시장 금리, 미국 그 국채 10년물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재 상태에서는 적어도 5월, 6월 미국 FRB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거다. 아마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보고 나서 미국의 FRB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네. 보면 저희도 굉장히 금리가 현재도 많이 역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어렵더라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지금 미국이 30년물 5%가 넘어갔다 하고 그렇죠. 이게 금리가 자꾸 놀라가는 상황에서 그렇죠. 금리 격차를 자꾸 벌린다는 거는 우리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 네,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조금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추경을 하는 게 좋죠. 추경을. 추경을 그래서 하되 정부가 잘 써야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꾸 재정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어떻습니까? 과거의 이 대선, 네. 이 있고 난 다음의 증시 네. 데이터를 보면 어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선이 어떤 일관된 방향을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이 끝나는데 전 세계 경제가 좋고 우호적인 환경이 올랐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은 뭐 내렸을 거고 그래서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호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선거를 거칠 때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뭐냐면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유권자로서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선거 이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가버넌스 이슈잖아요. 네. 그 가버넌스 이슈에 대한 뭔가 개선의 그런 그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논쟁화되고 진행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늘 얘기했잖아요. 뭐 옛날에 뭐 공매도 안 하면 주가 올라간다 그런데 뭐 그럴 리가 욕박하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또 뭐 무슨 밸류업 이거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얘기를 제가 여기 나와서도 했던 것 네, 같은데 그랬죠. 이번에 이제 대선 공약 이런 거 보면 뭐 어느 쪽에는 조금 그런 안목들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로드맵 개념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낮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그 자본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위 얘기한 이제 가버넌스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대주주 이슈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벌의 오너 이슈. 재벌의 오너 이슈는 또 필연적으로 경영권 유지와 맞물려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일반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무지하게 많이 약탈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그런데 그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그러면 왕창 다 배당해버리고 뭐 자사주 완전 다 소각하고 뭐 상법 개정해 갖고서는 뭐 이사의 그 주주에 대한 그 충실 의무 하고 막 다 소송 걸어버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그 우량한 기업의 또 대주주는 누구냐? 1위는 아니지만
묶어서 이야기하면 외국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또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길은 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은 뭐 대선에서 표 얻기 위해서 막 떠들어대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좀 위선적이지 않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균형 있게 토론하고 해서 어떤 균형 잡힌 정책 그렇지만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다. 네. 왜? 일반 개미들이 너무 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 누구한테? 재벌의 오너들한테. 그렇죠.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균형은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화 강세가 돼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겠나. 네. 그 환율까지 따져보면 한국 증시가 정말 싼 거 아니냐. 싸죠. 이러한 시각들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튀지 않겠냐. 네.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제 조건이 지금 트럼프가 엄청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좀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 뭘 할까요, 미국이? 자체 경기 부양? 그렇죠. 네. 미국이 경기 부양하겠죠. 왜? 내년 하반기에는 선거가 선거를 해야 되고 거기서 지면 트럼프는 레임덕이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경기 부양하고 증시 부양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관세가 마무리되고 나서 만약에 물가가 기조적으로 올라가는 조짐이 안 보이면 FRB는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네. FRB가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전 세계 증시는 방향을 완전히 틀은 거거든요. 대세 상승으로. 대세 상승으로.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화가 강세라고 얘기하긴 뭐하죠. 그렇죠. 지금 원화 약세가 이제 마무리된 거죠. 네. 사실 억울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1,500원 간다. 그 택도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환율도 높죠. 그렇죠. 지금도 지금도 1,380원, 높죠. 90원이니까. 근데 이제 적정 환율은 뭐 이론적으로 하면은 대략 한 1,250원 내외 아닐까요? 그러니까 환율의 방향성이 급격하게 또 원화로 강상으로 가면 또 우리 수출업체가 어렵고. 근데 어쨌든 글로벌리 보면 달러가 약세 기조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페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긴축적인 부분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로 변화했다. 거기에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돌아서고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쪽으로 간다. 네. 환상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야기한 근데 그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도 벌써 반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무슨 계엄 택도 안 되는 거 하고 지금 대통령도 없는 상태고 미국이 저 난리 치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 작년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뭐 지금 내수도 개판이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근데 주가는 연초 이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은 또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관세 저거 난리 쳐갖고 주가 막 20%씩 S&P 500 네네. 나스닥 폭락할 때 다른 그 유튜브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다. 네. 근데 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트럼프가 무슨 150% 관세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사고를 쳐갖고 진짜로 한 번 더 밀어붙인다. 그럼 폭락이 올 거다. 네. 그러면 그 폭락은 정말 10년에 오는 한 번에 오는 한방의 기회다. 기회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트럼프가 안 나간 거죠. 네. 안 나간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비관적인 부분보다는, 낙관적인 쪽으로 보는 게 더 확률이 높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여차저차 해서든 어쨌든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뭐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 당연히 됐든 내년은,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할 수 있다. 파월이 바뀌어요. 파월의 임기가 이제 내년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그것은 미리 또 선반영이 되니까 올 그렇죠. 하반기서부터 좋아질 수 있다. 저는 상당히 그렇게 봅니다. 네. 내년에는 아마 총력전을 피겠죠, 트럼프가. 네.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돈도 풀고 금리도 인하하고 뭐 재정도 하고 뭐든지 해서 어쨌든 주가도 올리고 경기도 좋아지고 사람도 주머니도 두둑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 하겠죠. 그 다음엔 몰라 이런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증시로 좀 돌아와 보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모든 섹터 산업이 다 그냥 막 출렁출렁거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튼튼했던 것은 트럼프나 이 글로벌 트렌드가 인정하는 조선주, 방산주 이쪽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1분기 참 좋았는데 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냐,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네. 주도주 교체가 있을 것이냐 네. 논쟁이 많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비싸죠. 이제 네. 싸진 않죠. 싸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고정돼 있는 밸류에이션이 잘 안 맞더라고요. 네. 뭐 PER이 싸다, PBR이 싸다 그런 것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훨씬 더 밸류보다는 모멘텀이 훨씬 더 드라이빙 팩터가 되는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이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 옛날보다도 지금 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기관 투자가 비중이 약화돼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큰 방향은 뭐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개별 주식 레벨에 있어서는 개인들의 비중 또 사모펀드들, 사모펀드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의 비중이 훨씬 세더라. 그래서 밸류만 보고서 비싸다 싸다 판단하고 투자하면은 쉽지 않더라.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선방산이 올라가는 거는 비싸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그렇지만 계속 성장 스토리가 나오니까. 성장 스토리가 나오고 뚜껑 열어보면 이익도 무지하게 좋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2차 전지하고는 좀 스토리가 다르죠. 다르다.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뭐 한 2년 전에 유튜브 엄청나게 뭐 여러 사람 나와서 바람 잡아갖고 스토리텔링이죠. 그 스토리로 끌어올려서 뭐 엄청나게 그 지금은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나 뭐 에코프로그램 이런 게 엄청난 실적을 내야 되는 타임이 지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적자 내고 뭐 금양 이런 회사는 거래 정지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그럴듯했는데 펀더멘털이 안 따라오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과 방사는 스토리텔링도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하잖아요. 납득할 만한 나레이티브를 갖고 있는데 실적도 지금 잘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 왜? 이 밸류에이션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쏠리면 다 글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르죠. 어떤 계기가 될지. 어느 순간에 아니네. 그러면 또 싹 일거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못 빠져나오고 폭락이 와버리니까. 근데 뭐 그렇죠.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조선방산을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직은 뭐 이거를 완전히 포기할 그런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조선은 뭐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죠. 그런데다가 아직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뭐 미국 미국 스토리는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재료들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뭐 군함 건조나 MRO 사업이나 뭐가 됐든지 네. 그런 것들이 서로 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관세 협상이 더 본격화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도 자기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7월 달 90일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빨리빨리 뭔가 얘기하겠죠. 그 얘기할 때 조선 얘기도 나오겠죠. 그런 거고, 방산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수주 받아야 될 게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았죠. 뭐 폴란드도 남았고, 뭐 루마니아 얘기도 있고, 뭐 중동 얘기도 중동 있고, 쪽도 있죠. 또 뭐 비행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주가 계약이 실제로 사인될 때 그때쯤에 아마 꼭지 근접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더 룸이 남아 있지 그러게요.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들 하는 얘기가 독일 방산주를 봐라. PER 뭐 PBR 30배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던데. 근데 이제 한국 주식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는 다르죠. 기관 투자가 비중이 높으면 PER이 몇 배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걸 늘 생각하는 게 더 시장을 압도하는데 한국은 제가 보기엔 기관 투자가도 대부분이 사모펀드더라. 사모펀드에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국민연금이 있지만 국민연금이 외부 위탁한 자금들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평가하더라. 네. 그래서 투자의 호흡이 짧더라. 그래서 모멘텀이 훨씬 드라이빙하는 팩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는 하시고. 그런 생각이 파티는 듭니다. 즐기되 입구에서 즐겨라.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포기하면 억울한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망산이 비싸다는 어디서 끝날지 모르니까 조선망산이 파티가. 비싸다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가는데 뭐.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좀 저평가된 업종 섹터에 들어가서 난 좀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데 네. 이제 그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제 많이. 생각엔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CIO를 그만두고 나와서 저도 몇 년 됐잖아요. 개미 생활을 몇 년 해봤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굉장히 밸류 오리엔티드인 사람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야, 한국 주식은 그렇게 하면 힘들더라. 네. 그래서 밸류를 보되 내가 굳이 보초를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르길 때 가서 가야 해야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건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싸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 주식을 사는 거죠. 다 사는 게 아니지. 조금 사는 거죠. 조금 사고 계속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다가 이게 모멘텀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모멘텀이 생길 때 무엇 때문에 모멘텀이 생겼지 보는 거죠. 그러면 스토리도 되고 그 다음에 수급도 보는 거죠. 네.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주기 시작하나? 이거 드디어 이제 때가 왔네? 그럴 때 이제 내가 보기엔 과감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그게 왜냐면 이제 저도 해봤는데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식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올라요. 그래서 너무 싸. 너무 싸서. 그래서 샀어. 계속 기다려. 그리고 빠져.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지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맨날 올라가는 주식이 뭐지 하고 쳐다봐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따라가. 네. 불나방처럼. 그것도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밸류와 그로스를 혼합해서 투자하는 거와 똑같이 투자의 타이밍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주식 오케이 난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다 몰빵하지 말고 그렇지만 반 정도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반은 계속 관찰하다가 얘가 날아갈 때 날아가기 시작할 때 오케이 그때 편성하는 거죠. 그런 게 개인들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또 변덕을 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0일 이후에 상황에서 이제 협상들이 이루어지겠죠. 우리도 협상을 하게 될 거고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잘 될 것이다. 결국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다른 얘기부터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당장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담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 줄이에요.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그 책 국부론을 쓰기 전에 아담 스미스가 그 굉장히 부자 백작집 가정교사를 하거든요. 그 백작의 스카우트에서 우리 아들 견문 여행을 가는데 당신이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돈은 많이 줄게.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대학 교수를 하다가 휴직을 하고 그 아들이 견문 여행을 할 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네. 그 생각을 갖고 돌아와서 쓴 게 국부론이거든요. 근데 그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그 국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죠. 그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식민지 무역을 했거든요. 유럽들이. 오케이, 아프리카, 아시아에 가서 많이 약탈해 갖고 와갖고 금, 중상주의, 뭐 금은 같은 거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우리나라의 국부지. 네. 근데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거든요. 아, 그거 아니다. 이 산업혁명하고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생각할 때는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노동력,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노동력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서 교환을 할 때, 그것이 국부를 창출시키더라.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빵을 잘 만드는 빵 만드는 사람은 빵을 굽고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은 옷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럴 때 시장의 가치는 점점점 커지고 국가의 부가 늘어나더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때는 이제 그 왕조도 있었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쓸데없는 권력. 이런 것들이 와서 회방 놓으니까 그게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더라. 그래서 너네 제발 그냥 와서 이렇게 보이는 손으로 이렇게 자꾸만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냅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잘 돌아가면서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느냐? 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거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시장에 보이는 손이거든요.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냅둬야 그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체계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인데 그걸 관세라고 하는 보이는 손으로 들어와서 막 이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시장을. 지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벌써 주춤하잖아요. 네. 시장이 폭락하니까 트럼프가 아이고야 바로 그냥 전환했죠. 그래서 이 거대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이긴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거의 거대한 힘은 현재로서는 누구도 돌릴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깽판 칠 때 이건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식 투자자한테는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